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은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늘 웃고 있어서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상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한 번의 아픔이 있었어요.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들이 있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보살펴주며 자랐어요. 서로 고만고만한 나이였으면 싸우는 일도 많았을 텐데, 첫째 동생과는 7살 차이가 나고 막내 동생과는 9살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동생들이 초등학생이었다고 말을 하면 감이 오시려나요? 여하튼 저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공도 직업도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한창 개구지고 말썽을 많이 피우는 소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미운 4살 반을 맡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2 사춘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미운 4살이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고 무엇이든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주느라 체력적으로 힘이 붙일 때는 있었지만 또 환하게 웃으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예뻤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저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어요. 초반에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고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후회도 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어요. 꾸밈없이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저 역시 성격이 많이 유연해졌고 항상 긍정적인 말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저는 친절함과 애교 섞인 말투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먹다가 한 친구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을 하며 옆으로 물러나 있으라 말을 하고는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은 깨진 유리 조각을 정리해줬고 손가락이 살짝 베인 친구에게 유리잔을 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가방에서 캐릭터 밴드를 꺼내어 붙여줬어요. 그 모습에 친구들은 깔깔거렸고 밴드를 붙인 그 친구도 깔깔거렸어요. 저는 왜 친구들이 웃는지 영문을 몰랐죠. 왜 웃어? 몰라서 물어? 왜?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4살 어린이가 된 것 같아. 이 밴드는 또 뭐니? 아, 미안. 요즘 우리 반 애들이 요 캐릭터를 좋아해서 말이야. 네, 선생님. 이제 그만 한잔 하시죠. 그만 놀려라. 이런 제 직업병 때문에 친구들, 가족들을 어린애처럼 대할 때가 있어서 곤란한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직업이 너무나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저는 반 아이들과 함께 동네 산책을 가게 됐어요. 2명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서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나무도 구경하고 꽃도 구경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그러다 근처 놀이터에 들러 아이들과 놀았죠. 저희의 최종 장소는 이곳 놀이터였거든요. 어린이집에 있는 마당보다 훨씬 크고 타고 놀 기구들도 많았기에 아이들이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에요. 공간이 넓다 보니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이 산책을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 명 한 명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은 타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끄럼틀도 타고 아이들도 신이 났지만 선생님들도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실컷 놀고 다시 아이들을 줄지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이에게 뛰어갔고 반바지를 입은 아이는 무릎이 빨갛게 까져서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선생님께 다른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다친 아이를 일으켜 달래줬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근처 약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약사님이었어요. 어린이집 상비약을 사러 늘 그곳에 들리기에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네요. 어디 봐요. 아유, 많이 아프겠다. 약국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약 발라줄게. 그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약국 안으로 데리고 갔고 의자에 앉혀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만병통치약인 밴드도 붙여줬어요.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붙이고는 울음을 그쳤어요. 저는 앉아있는 아이를 일으켜 손을 잡았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퇴근 후에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약국 단골이신데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떡해.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친 아이의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그럴 수도 있다며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원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퇴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정류장 뒤편에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낮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피와 달달한 빵 몇 가지를 사서는 다시 되돌아갔죠. 약국은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다행이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침 그 남자도 퇴근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낮에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며 카페에서 산 커피와 빵을 그 남자에게 전했어요. 그 남자는 건네받으며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주시니 고맙게 잘 먹겠다고 말했죠. 저는 전해줬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말을 하며 돌아섰고 그 남자는 저를 부르며 배고프지 않냐며 같이 먹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많아서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한다며 저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약국의 앞쪽에서만 봐서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남자의 뒤편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일을 하면서 짬짬이 쉴 수 있는 작은 소파와 냉장고, 커피 머신, 토스트기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사온 빵을 접시에 잘라 커피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했죠. 어때요? 괜찮은데요? 배우셨나봐요. 네, 제 취미생활이에요. 약사가 안 됐다면 아마 지금 바리스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셨구나.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 같이 할래요? 저녁이요? 네, 뭐 이렇게 커피하고 빵도 사오셨으니까 저도 대접을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제가 선생님과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 불편하시면, 아니요.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다음날 퇴근 후에 다시 만났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도 웃음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 남자도 저 못지않게 웃음이 많았죠.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남자는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평소에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말을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은 저는 어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 남자는 깊이 생각할 것 없다며 지금처럼 식사도 하고 편안하게 지내자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했고 긍정의 웃음을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만날 때마다 그 남자의 센스 있는 말 때문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만나고 오는 날이면 항상 기분이 좋았고 여운이 남았죠.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이 빠른 저를 위해 그 남자는 일찍 움직였고, 퇴근이 늦은 그 남자를 위해 저는 퇴근을 하고 약국에 들러 그 남자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죠. 그러다 집에 데려다 주는 그 남자를 부모님에게 들키게 됐고, 부모님은 기어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한 번도 딸의 연애를 본 적이 없었던 부모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셨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생선을 잡아 오시는 날에는 그 남자를 초대해 같이 즐겼고,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낚시를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했고, 저는 그런 그 남자가 더 좋아졌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걸렸던 저는 연애만 하기로 저 혼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고 나오니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당신 집에서 나를 좋아하시겠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아니야. 아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게 부끄러워? 아니, 나는 내 일에 자부심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약사와 어린이집 교사 한쪽으로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약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자격지심이야. 뭐? 자격지심.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만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 여하튼 난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러지 말자. 계속되는 그 남자의 구애에 저는 흔들리고 말았어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남자는 돌아오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반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약속 날짜를 정하고 저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것은 더 심해졌어요. 약속한 주말이 왔고 그 남자가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긴장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 남자는 괜찮다며 손을 잡아줬어요. 그 남자의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서는 저를 삐딱한 자세로 쳐다보고 있는 어머님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었죠.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눈치가 보였고요. 어머님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체한다면서 식사는 친해진 다음에 하자며 과일과 차를 내오셨어요. 그리고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테이블에 잔을 내려놨어요. 그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요? 네. 애들 뒤치다꺼리 해주고 얼마나 버나? 네? 한 달에 200은 버나? 그게...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 남자는 인사하러 처음 오는 자리에서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냐며 말을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 물으셨어요. 우리 애 약사인 건 알죠? 네. 아가씨 생각엔 어때요? 이 결혼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말하는 그대로. 그게 아닌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요. 앞에다 대놓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여기선 하하호호 그러고 뒤에선 반대하는 거 나 그런 거 못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어머님의 계속되는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났죠. 오늘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제서야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저를 데려다 주며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죠. 결혼할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울면서 들어온 저를 보곤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제 모습만 봐도 그 집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부모님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제 인생이 어머님의 말 때문에 하찮게 돼버린 것 같아 속이 상했죠. 다음 날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난 저는 냉장고에서 숟가락을 꺼내 양쪽 눈에 올려놓고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오신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깔깔 웃으셨어요. 파리 같다면서요? 저 역시 어머니의 말에 웃었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어제의 일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선뜻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 준비를 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다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출근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좀 어때? 나아졌어? 어머님은 어떠셔? 그냥 그렇지 뭐. 우리 결혼은 안 되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할게. 무슨 수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나 못 믿어? 당신은 믿지만 어머님은 못 믿어. 그럼 됐어. 나만 믿으면 돼. 남편은 끝까지 자신만 믿으라고 말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끝인 건지 저희 둘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고 만났지만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 저는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약국에 들렀다가 어머님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볼일을 보러 나오셨다가 아들과 함께 집에 간다고 들리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긴장이 됐죠. 계속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그 남자는 피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 있냐며 나가자고 말을 했고 저의 손을 끌어당겼고 저는 아니라고 고집을 피웠죠.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뒤로 들어오셨고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저를 본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아가씨가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알아듣기 쉽게 좋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내가 우리 아들이랑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어디 조그만 어린이집에서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약사인 내 아들을 넘봐? 그만하세요, 어머니. 내가 틀린 말했니? 내 얘기 듣고 헤어진 줄 알았더니 쥐새끼 마냥 이렇게 몰래 숨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 어머니,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어서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정신이 혼미해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고 그 남자의 잘못도 아닌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어요. 자신만 믿으라고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를 반대하고 있는 어머님을 본 순간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더 했다가는 나중엔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로 끝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그 남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을 기다려도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닌 거라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내는 것에 지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말하곤 저를 계속 붙잡았어요. 그런 남자에게 매몰차게 하지 못했던 저는 결혼 허락을 받고 난 후에 연락을 하라고 말을 하고선 연락도 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출퇴근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남자에게서 어머님이 저와 함께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다시 만날 생각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는 것 같았죠. 그 남자의 집에 도착한 저에게 어머님은 종이 하나를 툭 던져줬어요.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준비해 줄 수 있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건네받은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종이에 빼곡히 적혀 있는 물품은 대충 봐도 가짓수가 10대 개는 되어 보였고 한 품목이 여러 개인 것도 있었어요. 간단한 이불부터 가방, 코트까지 얼핏 봐도 몇 천만 원은 돼 보였어요. 저는 종이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가며 결혼을 해야 하는지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그리 대단한 아들을 뒀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속에서 열불이 올랐죠. 게다가 속에서 불이나 답답해 죽겠는데 이 남자는 거기다 기름을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어머님이 받고자 하는 혼수품을 준비할 때 쓰라며 통장을 내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혼수 목록으로 사람 기를 죽이는 어머님과 그 남자가 똑같아 보였죠. 저를 위해서 건넨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돈 자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걸로 종이에 적힌 대로 다 사드려. 내가 왜? 결혼 안 할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해? 그럼 어떡해? 여기서 그만두자. 우리 집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었으면 돈 걱정할 일도 없어. 내가 거지야? 내가 왜 이딴 걸 받아? 또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안 돼? 싫어. 너까지 왜 이러니? 이걸 할 수 있는 돈이 나한테 있고 어머니도 해올 수 있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뭐든지 참 쉬워서 좋겠네. 그냥 내 말대로 하자.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쓸 돈인데 지금 쓰는 게 뭐 어때서? 좋게 생각하자. 응?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 결혼 문제 좀 매듭 짓자. 지겹지도 않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는 그 남자가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매일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그 남자 때문에 결국 돈을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내키지 않지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저는 속이 후련했어요. 몇 달 동안 이 결혼 때문에 어찌나 신경을 썼던지 살이 절로 빠졌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을 하나 둘 구매했고 저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하셨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살 여유가 되냐고 말씀하셨죠. 저는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결혼 전부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돈의 출처를 알고 난 후부터 부모님은 원래 그 남자에게 잘해주셨지만 더 잘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일부러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그 남자의 눈치도 보는 것 같았어요. 괜히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건 아닌가 죄송스러웠죠. 제가 그 남자에게 돈을 받고 난 후부터 왠지 그 남자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만해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자신의 위치가 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죠. 여러 군데 가격을 비교해서 산 거냐? 왜 산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 돈을 버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냐? 정말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모두 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것들인데 뭘 그리 팍팍하게 생각하는지.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간섭하려 들고 있으니 숨이 막혀왔죠. 혼수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돈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더 싼 곳, 웨딩 촬영도 더 싼 곳, 가구, 가전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싼 것만 고집했어요. 본인은 별뜻 없이 비용을 아껴보자는 말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듯이 들렸어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그만둘까? 갑자기 또 왜? 당신도 지금 힘들잖아. 내가 뭐 어떻다고 그래? 매번 돈.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이 돈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언제 또 그랬다 그래? 나한테 돈 주고 나서부터 매번 그랬어. 그건 네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거야. 아니, 분명 당신은 달라졌어. 그만 좀 하자. 내가 진짜 당신 자격지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혼자 생각하고 혼자 확신하고 진짜 그것 때문에 지치겠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당신이 변했다고. 그만해. 그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남자와 저는 사소한 걸로 많이 다퉜어요. 이때 많이들 다툰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더 심했어요. 그 남자가 내뱉은 한숨조차도 저를 향한 미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그 남자에게서 받은 그 돈이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결혼을 해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확신이 서지 않으니 결혼을 때려치고 싶지만 결혼식이 벌써 코앞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결혼을 다시 되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기뻐야 할 저는 하루하루가 우울했죠.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은 까칠해졌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건지 한날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왜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더 그렇지?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랬지. 아마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잘 살 수 있겠죠? 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고마워요.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예쁘다며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감사하게도 오셨고 저희 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적은 편지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됐고 저는 사회자의 말에 맞춰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그 남자에게 전해주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죠. 주례사를 듣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우는 바람에 메이크업을 수정하시는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좋은 날인데 신부가 너무 많이 울면 시부모님이 싫어하신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 남자의 지인이 준비한 이벤트를 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부케는 며칠 전 상견례를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받기로 했어요. 꽃다발을 뒤로 던지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두어 번을 던져서 겨우 성공했죠. 손님들은 식사를 하러 가셨고 저희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패백실로 갔어요. 절을 하고 밤 대추도 받고 어른들의 덕담도 받으며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저에게 동생이 축의금 받은 거라며 줬어요. 저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가방 안에 넣었죠. 그리고 식당에 들러 마지막으로 친지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고 저희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직원은 장부와 현금 세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는 이리저리 계산을 하며 총 비용을 알려줬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남자에게 가방에 넣어둔 축의금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들고 있던 가방을 열어 이리저리 찾으며 당황해했어요. 왜? 봉투가 없어. 뭐? 내려오기 전에 당신한테 다 줬잖아.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왜 없지? 천천히 잘 찾아봐. 정말 없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가방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 늦게 온 손님들이랑 인사 나눈다고 어머니한테 잠시 맡겨놨는데 잠시만, 그 어머니한테 연락해보자. 그 남자는 다급하게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전화를 받은 어머님이 급하게 사무실로 오셨어요. 축의금이 없어졌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분명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그 아까 어머니한테 맡겼을 때 계속 들고 계셨던 거 맞죠? 그럼 내가 돈 잃어버릴까봐 움켜쥐고 있었는걸.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갔다는 소리야? 없어진 축의금 때문에 온 가족들이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어요. 있었던 곳을 다시 가보자며 어른들은 그리로 가셨고 직원은 CCTV가 있으니 살펴보자고 말했어요. 저희는 집중해서 화면을 살펴봤어요. 제가 준 봉투를 받은 그 남자가 자신의 가방 안에 봉투를 넣었고 다른 지인과 인사를 하는 동안 어머님에게 맡기는 것까지 그대로 찍혀져 있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님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패백실 구석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봉투를 빼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곳에는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계신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마침 축의금을 찾는다며 밖으로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저희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가족들은 일제히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3시간 동안 찾아 헤맨 범인은 바로 어머님이었죠. 축의금을 빼돌리고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며 저희를 감쪽같이 속이셨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 축의금을 빼돌리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머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울 아들이 더 아까우니 내 거지. 어머님은 뻔뻔스럽게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요. 그 남자는 저의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려줘요. 내 거라는 소리 못 들었어?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왜? 그거 꼴랑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아깝니? 그럼 이 사람 거라도 내놔요.
그건 저희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지.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얘가 자꾸 왜 이래? 사돈, 내 말이 틀렸어요? 사돈은 약사 사위 데리고 가서 남는 장사하는데 나는 이 정도도 못 가져가요? 안 그래요? 이 돈 아깝다고 말하면 사람도 아니지. 애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딸내미 우리 집에 보내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날카롭게 말을 하셨고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보다 못한 저는 부모님에게 먼저 집에 가 계시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기 싫어서였어요. 부모님은 안 된다며 저와 같이 있으려 하셨고 저는 가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야 한다며 어렵게 발걸음을 떼셨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모질게 말한 것은 제 선택이었기에 아파도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저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둑질한 어머님을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이 왔어요. 그 남자는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홧김에 전화를 한 것 같다며 돌려보내려 했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며 아직까지는 남남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고한 것이 맞다고 제 돈을 훔쳤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았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지금껏 키워준 부모에게 축의금을 다 주고 간다는데 어떤 집구석에서 보고 자랐길래 부모가 축의금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은 어머님에게 진정을 하시라고 말렸고 어머님은 더 크게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죠.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엮이는 게 아닌데 그거 꼴랑 얼마나 한다고 나에게 이런 모욕을 안기냐고 말했어요. 경찰이 어머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경찰은 저에게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이니 취소를 하고 잘 마무리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취소하려 했지만 어머님의 저런 뻔뻔한 모습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을 말리던 그 남자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서는 이런 일로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돌려보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되려 화를 냈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잘못은 어머님에게 있는데 제가 잘못을 한 것 마냥 저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갖 정이 뚝 떨어졌어요. 게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남자에게 마음이 식을 대로 다 식은 저는 이 일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저희 집 축의금은 돌려주시죠? 그럼 돌려주고 말고 내 집 식구도 아닌데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니? 그깟 것 얼마나 들었다고. 옛다. 어머님은 한복 안쪽에 있는 옷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빼서는 제 앞에 던지셨어요.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해온 혼수품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결혼을 깼으니 그냥 드리죠. 그깟 것 얼마나 한다고요? 뭐? 그깟 것? 네, 저는 이런 한 개도 안 들었으니까 그깟 것이죠. 얘가 지금 사람 놀리나?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무슨 수로 그걸 다 했다는 소리냐? 저한테 돈 줄 사람이 당신 아들밖에 더 있겠어요? 당신 아들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마음껏 가지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그걸 왜 내 아들 돈으로 해? 왜요? 제 돈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아들 돈이라니까 정신이 번쩍 드시는 모양이죠? 그러게 심보를 곱게 쓰셔야지. 사돈에 팔촌에 거기다 친구들 것까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돈 자랑하고 나니 기분이 좋던가요? 아들이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좋았죠?
자기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입이 귀에 걸려서는. 그리고 누가 들음 그 잘난 당신 아들 검사 판사쯤은 되는 줄 알겠어요. 꼴에 약사라고. 아니 천연이 말하는 것 좀 봐. 2년 전년 그만하시죠. 그러게 누가 내 부모를 건드리래요? 아니 저것이. 저의 말에 어머님은 뒤로 넘어갔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저의 뺨을 때리며 어머님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말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별 미친. 결혼까지 깨진 마당에 제가 왜요? 잘못을 빌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파혼이라는 소리 못 들었냐며 잘못은 누가 했는데 폭력을 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쪼잔하게 굴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돈 자랑은 하지 말라며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뺨을 시원하게 한 대 쳤죠. 그 남자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홀가분하게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저희 집을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웠어요. 제가 쓴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난리를 피우셨어요. 자기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시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했어요. 저와 결혼할 사이라 잘해준 줄도 모르고 나대다가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부모님에게 크게 대인 이후로는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언제 또 저희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몰랐고 한 동네에 사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일을 했고 몇 년 후 저는 체육 수업을 들어오시는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의 실패로 결혼을 하기까지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지금의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 번씩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때만큼 화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